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깊이 공감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경험 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공감 능력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되었던 순간들. 오늘은 인간 정신의 거장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이 잔인한 심리적 역설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유독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우리가 흔히 공감 능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칼 융은 임상 경험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면 깊숙이 억압해둔 자신의 어두운 부분, 즉 열등감,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자들의 자유롭고 풍부한 감정 표현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감각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메마른 감정, 잃어버린 진정성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거울 자체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즉, 공감 능력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융은 진실되고 빛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더욱 강력하게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감 능력자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 안에서 잃어버렸거나 묻어버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도 비밀스러운 경멸의 대상이 되는 비극적인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 융이 발견한 공감 능력자의 심리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통찰과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민감한 개인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혹은 인류의 감성적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융이 발견한 이 소름 끼치는 통찰은 그의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범한 공감 능력을 지닌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결국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으로 자신에게 등을 돌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융은 이 환자들에게서 빛나는 감정적 진정성이라 부를 만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진심 어린 연민으로 반응하며 상대방이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가까운 관계는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융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에 그토록 매력을 느꼈던 바로 그 자질에 대해 무의식적인 분노를 키워간다. 마치 그들의 빛이 다른 사람들이 차마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공감 능력자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의 존재 안에서 치유를 얻고 깊은 정서적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은 공감 능력자를 비난하고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당신은 너무 부담스러워 혹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말을 남기며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정 표현은 스스로의 감정적 진실을 배신한 사람들의 무의식적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예민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과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감정이 너무 메마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을 통해 융은 현대 심리학에서 심리적 거울 이론이라 부르는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이 고도로 발달된 감정 기능을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공감 능력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벌인 감정적 진정성을 되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융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생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단절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민감함을 억누르고 취약성을 숨기며 거짓된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감정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억누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것이다. 와 같은 말들이 익숙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억압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우리 안에 진정성에 대한 상처를 남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덫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진실된 존재 자체가 타인의 억압된 감정과 묻혀있던 고통을 자동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 무감각함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극심한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수년간 애써 외면해온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감 능력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자는 애초에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억울하게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기에 특별히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의 감정적 생동감에 끌리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감정적 죽음을 폭로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밝혀낸 민감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심리적 역설입니다. 결국 공감 능력자들은 융이 그림자 투사라고 명명한 현상의 표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부한 자신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공감 능력자에게 전가한 다음 바로 그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융은 분석 작업을 통해 공감 능력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가 부인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감수성은 그들 자신의 묻혀버린 감수성을 떠올리게 하고 공감 능력자의 진정성은 그들 자신의 거짓됨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공감 능력자들이 종종 공격자들이 한때 가졌었지만 억누르는 법을 배운 바로 그 자질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은 공감 능력자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죽여버린 것을 공격한다. 그 분노는 공감 능력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버린 감정적 진실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순수함을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라우마나 사회적 조건화로 인해 감정적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벌하는 것입니다. 혹시 명확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끌어들인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림자 투사를 목격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공격은 교묘하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다시 깊이 느끼고 싶어 하면서 공감 능력자에게 너무 예민하다고 비판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냉소적으로 변해버렸으면서 공감적인 반응을 순진하다고 조롱합니다. 가장 교활한 측면은 이러한 공격이 종종 걱정이나 조언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니 좀 더 강해져야 해.
넌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와 같은 말들은 사실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드러내는 동시에 공감 능력자의 빛을 어둡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융은 이것이 의식적인 악의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대표하는 누군가에게 외부로 투사되는 무의식적인 자기 증오라고 보았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겪는 공격 패턴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비평가입니다. 이들은 특히 공감 능력자의 감정적 반응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억눌러왔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적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공감 능력자에게 그들의 감정이 틀렸다, 과하다,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 공격자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페르소나, 즉 가면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감 능력자를 무의식적으로 미워합니다. 가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면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성 파괴자입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자의 개방성과 신뢰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이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공감 능력자를 무의식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의 열린 마음을 이용한 후 자신의 배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그래라며 오히려 공감 능력자를 탓합니다. 네 번째는 빛을 끄는 자입니다. 융이 마주친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이들은 공감 능력자 고유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자신의 내면의 빛과 너무나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광채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심리적 조종을 통해 공감 능력자의 타고난 공감 능력이 존중받아야 할 선물이 아니라 고쳐야 할 문제라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공감 능력자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감성적 진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첫째, 진정성이 침식됩니다. 끊임없는 비판에 노출된 많은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감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타고난 반응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버리는 공감 능력자는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질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감정적 생동감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또 다른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심리적 자기 배신이 일어납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자신이 받은 비판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공감 능력을 선물이 아닌 결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메마르고 감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대신 자신이 너무 과하다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믿게 됩니다. 가장 큰 비극은 공감 능력자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폭력으로 자신의 감정적 본성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암살자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집단적 감성 정체를 야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억누르는 법을 배울 때 인류는 감성적 개척자들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개인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융은 이를 감성 진화의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인류의 집단적 감성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어야만 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감성적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융은
진정한 자기보존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만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무의식적인 투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공감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과 검증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분노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기능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림자 투사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향한 증오는 사실 외부로 투사된 자기 증오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내면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비판과 적대감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보로 해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에게 에너지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무의식적인 투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표현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개성화를 돕는 진정한 피드백과 자신의 진정한 자아 표현을 흐리게 하려는 투사 기반의 공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분별력 개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적 관계 맺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융이 의식적인 관계 선택이라고 부른 것을 포함합니다. 즉,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는 깊이 연결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융의 접근법은 공감 능력자들이 감정적 무감각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 기능을 어둡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표현은 치유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약이 되고 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융은 이러한 원리를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입니다. 융은 프란치스코가 감정 억제를 선호했던 종교 당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급진적인 공감과 감정적 개방성을 유지했는지 연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자비롭다는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고통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결코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자신의 공감에 대한 비판이 자신의 본성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판자들의 영적 빈곤을 드러낸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빈센트 반 고흐는 보호받지 못한 감수성의 비극적 사례입니다. 융은 반 고흐의 비범한 공감적 인식이 어떻게 놀라운 예술을 창조했지만 동시에 그의 감정적 강렬함에 대한 타인의 무의식적인 분노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관찰했습니다. 반 고흐의 편지는 사람들이 그를 너무 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강렬하다고 끊임없이 비판했음을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와 달리 반 고흐는 이러한 비판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공감적 본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그의 감수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라고 믿었던 데 있었습니다. 결국 융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버린 감정 기능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생동감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억압된 자신의 감정적 진실에 대한 슬픔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이 세상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단지 자신의 감정적 잠재력과 너무 단절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정적 무감각을 용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성을 미워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면서도 당신 자신의 감정 기능을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융의 통합 방법은 무의식적인 희생자에서 유식적인 봉사자로 당신의 재능을 숨기는 것에서 그것을 현명하게 나누는 것으로 당신의 진정성을 억누르는 것에서 그것의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빛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살아있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감정적 단절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어둡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묻혀있던 자신의 감정을 되찾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감정적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투사라는 바구니 아래 숨겨진 빛이 아니라 밝게 타오르는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공감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타인의 무능력이 당신의 강점에 투사된 그들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전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축복할 것이며 잘못된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어두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감상하는 그들의 능력이 밝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깊이 공감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경험 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공감 능력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되었던 순간들. 오늘은 인간 정신의 거장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이 잔인한 심리적 역설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유독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우리가 흔히 공감 능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칼 융은 임상 경험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면 깊숙이 억압해둔 자신의 어두운 부분, 즉 열등감,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자들의 자유롭고 풍부한 감정 표현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감각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메마른 감정, 잃어버린 진정성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거울 자체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즉, 공감 능력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융은 진실되고 빛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더욱 강력하게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감 능력자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 안에서 잃어버렸거나 묻어버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도 비밀스러운 경멸의 대상이 되는 비극적인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 융이 발견한 공감 능력자의 심리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통찰과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민감한 개인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혹은 인류의 감성적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융이 발견한 이 소름 끼치는 통찰은 그의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범한 공감 능력을 지닌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결국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으로
자신에게 등을 돌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융은 이 환자들에게서 빛나는 감정적 진정성이라 부를 만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진심 어린 연민으로 반응하며 상대방이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가까운 관계는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융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에 그토록 매력을 느꼈던 바로 그 자질에 대해 무의식적인 분노를 키워간다. 마치 그들의 빛이 다른 사람들이 차마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공감 능력자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의 존재 안에서 치유를 얻고 깊은 정서적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은 공감 능력자를 비난하고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당신은 너무 부담스러워 혹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말을 남기며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정 표현은 스스로의 감정적 진실을 배신한 사람들의 무의식적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예민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과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감정이 너무 메마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을 통해 융은 현대 심리학에서 심리적 거울 이론이라 부르는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이 고도로 발달된 감정 기능을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공감 능력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벌인 감정적 진정성을 되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융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생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단절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민감함을 억누르고 취약성을 숨기며 거짓된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감정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억누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것이다. 와 같은 말들이 익숙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억압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우리 안에 진정성에 대한 상처를 남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덫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진실된 존재 자체가 타인의 억압된 감정과 묻혀있던 고통을 자동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 무감각함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극심한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수년간 애써 외면해온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감 능력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자는 애초에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억울하게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기에 특별히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의 감정적 생동감에 끌리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감정적 죽음을 폭로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밝혀낸 민감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심리적 역설입니다. 결국 공감 능력자들은 융이
그림자 투사라고 명명한 현상의 표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부한 자신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공감 능력자에게 전가한 다음 바로 그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융은 분석 작업을 통해 공감 능력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가 부인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감수성은 그들 자신의 묻혀버린 감수성을 떠올리게 하고 공감 능력자의 진정성은 그들 자신의 거짓됨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공감 능력자들이 종종 공격자들이 한때 가졌었지만 억누르는 법을 배운 바로 그 자질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은 공감 능력자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죽여버린 것을 공격한다. 그 분노는 공감 능력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버린 감정적 진실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순수함을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라우마나 사회적 조건화로 인해 감정적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벌하는 것입니다. 혹시 명확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끌어들인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림자 투사를 목격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공격은 교묘하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다시 깊이 느끼고 싶어 하면서 공감 능력자에게 너무 예민하다고 비판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냉소적으로 변해버렸으면서 공감적인 반응을 순진하다고 조롱합니다. 가장 교활한 측면은 이러한 공격이 종종 걱정이나 조언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니 좀 더 강해져야 해. 넌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와 같은 말들은 사실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드러내는 동시에 공감 능력자의 빛을 어둡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융은 이것이 의식적인 악의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대표하는 누군가에게 외부로 투사되는 무의식적인 자기 증오라고 보았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겪는 공격 패턴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비평가입니다. 이들은 특히 공감 능력자의 감정적 반응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억눌러왔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적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공감 능력자에게 그들의 감정이 틀렸다, 과하다,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 공격자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페르소나, 즉 가면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감 능력자를 무의식적으로 미워합니다. 가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면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성 파괴자입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자의 개방성과 신뢰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이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공감 능력자를 무의식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의 열린 마음을 이용한 후 자신의 배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그래라며 오히려 공감 능력자를 탓합니다. 네 번째는 빛을 끄는 자입니다. 융이 마주친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이들은 공감 능력자 고유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자신의 내면의 빛과 너무나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광채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심리적 조종을 통해 공감 능력자의 타고난 공감 능력이 존중받아야 할 선물이 아니라 고쳐야 할 문제라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공감 능력자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감성적 진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첫째, 진정성이 침식됩니다.
끊임없는 비판에 노출된 많은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감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타고난 반응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버리는 공감 능력자는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질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감정적 생동감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또 다른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심리적 자기 배신이 일어납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자신이 받은 비판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공감 능력을 선물이 아닌 결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메마르고 감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대신 자신이 너무 과하다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믿게 됩니다. 가장 큰 비극은 공감 능력자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폭력으로 자신의 감정적 본성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암살자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집단적 감성 정체를 야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억누르는 법을 배울 때 인류는 감성적 개척자들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개인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융은 이를 감성 진화의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인류의 집단적 감성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어야만 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감성적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융은 진정한 자기보존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만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무의식적인 투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공감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과 검증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분노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기능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림자 투사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향한 증오는 사실 외부로 투사된 자기 증오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내면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비판과 적대감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보로 해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에게 에너지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무의식적인 투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표현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개성화를 돕는 진정한 피드백과 자신의 진정한 자아 표현을 흐리게 하려는 투사 기반의 공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분별력 개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적 관계 맺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융이 의식적인 관계 선택이라고 부른 것을 포함합니다. 즉,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는 깊이 연결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융의 접근법은 공감 능력자들이 감정적 무감각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 기능을 어둡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표현은 치유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약이 되고 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융은 이러한 원리를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입니다. 융은 프란치스코가 감정 억제를 선호했던 종교 당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급진적인 공감과
감정적 개방성을 유지했는지 연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자비롭다는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고통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결코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자신의 공감에 대한 비판이 자신의 본성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판자들의 영적 빈곤을 드러낸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빈센트 반 고흐는 보호받지 못한 감수성의 비극적 사례입니다. 융은 반 고흐의 비범한 공감적 인식이 어떻게 놀라운 예술을 창조했지만 동시에 그의 감정적 강렬함에 대한 타인의 무의식적인 분노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관찰했습니다. 반 고흐의 편지는 사람들이 그를 너무 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강렬하다고 끊임없이 비판했음을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와 달리 반 고흐는 이러한 비판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공감적 본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그의 감수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라고 믿었던 데 있었습니다. 결국 융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버린 감정 기능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생동감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억압된 자신의 감정적 진실에 대한 슬픔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이 세상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단지 자신의 감정적 잠재력과 너무 단절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정적 무감각을 용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성을 미워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면서도 당신 자신의 감정 기능을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융의 통합 방법은 무의식적인 희생자에서 유의식적인 봉사자로 당신의 재능을 숨기는 것에서 그것을 현명하게 나누는 것으로 당신의 진정성을 억누르는 것에서 그것의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빛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살아있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감정적 단절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어둡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묻혀있던 자신의 감정을 되찾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감정적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투사라는 바구니 아래 숨겨진 빛이 아니라 밝게 타오르는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공감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타인의 무능력이 당신의 강점에 투사된 그들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전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축복할 것이며 잘못된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어두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감상하는 그들의 능력이 밝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깊이 공감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경험 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공감 능력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되었던 순간들. 오늘은 인간 정신의 거장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이 잔인한 심리적 역설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유독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우리가 흔히 공감 능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칼 융은 임상 경험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면 깊숙이 억압해둔 자신의 어두운 부분, 즉 열등감,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자들의 자유롭고 풍부한 감정 표현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감각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메마른 감정, 잃어버린 진정성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거울 자체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즉, 공감 능력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융은 진실되고 빛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더욱 강력하게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감 능력자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 안에서 잃어버렸거나 묻어버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도 비밀스러운 경멸의 대상이 되는 비극적인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 융이 발견한 공감 능력자의 심리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통찰과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민감한 개인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혹은 인류의 감성적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융이 발견한 이 소름 끼치는 통찰은 그의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범한 공감 능력을 지닌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결국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으로 자신에게 등을 돌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융은 이 환자들에게서 빛나는 감정적 진정성이라 부를 만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진심 어린 연민으로 반응하며 상대방이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가까운 관계는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융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에 그토록 매력을 느꼈던 바로 그 자질에 대해 무의식적인 분노를 키워간다. 마치 그들의 빛이 다른 사람들이 차마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공감 능력자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의 존재 안에서 치유를 얻고 깊은 정서적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은 공감 능력자를 비난하고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당신은 너무 부담스러워 혹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말을 남기며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정 표현은 스스로의 감정적 진실을 배신한 사람들의 무의식적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예민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과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감정이 너무 메마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을 통해 융은 현대 심리학에서 심리적 거울 이론이라 부르는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이 고도로 발달된 감정 기능을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공감 능력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벌인 감정적 진정성을 되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융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생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단절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민감함을 억누르고
취약성을 숨기며 거짓된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감정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억누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것이다. 와 같은 말들이 익숙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억압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우리 안에 진정성에 대한 상처를 남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덫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진실된 존재 자체가 타인의 억압된 감정과 묻혀있던 고통을 자동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 무감각함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극심한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수년간 애써 외면해온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감 능력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자는 애초에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억울하게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기에 특별히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의 감정적 생동감에 끌리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감정적 죽음을 폭로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밝혀낸 민감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심리적 역설입니다. 결국 공감 능력자들은 융이 그림자 투사라고 명명한 현상의 표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부한 자신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공감 능력자에게 전가한 다음 바로 그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융은 분석 작업을 통해 공감 능력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가 부인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감수성은 그들 자신의 묻혀버린 감수성을 떠올리게 하고 공감 능력자의 진정성은 그들 자신의 거짓됨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공감 능력자들이 종종 공격자들이 한때 가졌었지만 억누르는 법을 배운 바로 그 자질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은 공감 능력자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죽여버린 것을 공격한다. 그 분노는 공감 능력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버린 감정적 진실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순수함을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라우마나 사회적 조건화로 인해 감정적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벌하는 것입니다. 혹시 명확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끌어들인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림자 투사를 목격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공격은 교묘하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다시 깊이 느끼고 싶어 하면서 공감 능력자에게 너무 예민하다고 비판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냉소적으로 변해버렸으면서 공감적인 반응을 순진하다고 조롱합니다. 가장 교활한 측면은 이러한 공격이 종종 걱정이나 조언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니 좀 더 강해져야 해. 넌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와 같은 말들은 사실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드러내는 동시에 공감 능력자의 빛을 어둡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융은 이것이 의식적인 악의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대표하는 누군가에게 외부로 투사되는 무의식적인 자기 증오라고 보았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겪는 공격 패턴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비평가입니다. 이들은 특히 공감 능력자의 감정적 반응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억눌러왔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적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공감 능력자에게 그들의 감정이 틀렸다, 과하다,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 공격자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페르소나, 즉 가면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감 능력자를 무의식적으로 미워합니다. 가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면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성 파괴자입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자의 개방성과 신뢰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이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공감 능력자를 무의식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의 열린 마음을 이용한 후 자신의 배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그래라며 오히려 공감 능력자를 탓합니다. 네 번째는 빛을 끄는 자입니다. 융이 마주친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이들은 공감 능력자 고유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자신의 내면의 빛과 너무나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광채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심리적 조종을 통해 공감 능력자의 타고난 공감 능력이 존중받아야 할 선물이 아니라 고쳐야 할 문제라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공감 능력자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감성적 진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첫째, 진정성이 침식됩니다. 끊임없는 비판에 노출된 많은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감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타고난 반응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버리는 공감 능력자는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질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감정적 생동감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또 다른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심리적 자기 배신이 일어납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자신이 받은 비판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공감 능력을 선물이 아닌 결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메마르고 감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대신 자신이 너무 과하다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믿게 됩니다. 가장 큰 비극은 공감 능력자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폭력으로 자신의 감정적 본성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암살자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집단적 감성 정체를 야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억누르는 법을 배울 때 인류는 감성적 개척자들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개인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융은 이를 감성 진화의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인류의 집단적 감성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어야만 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감성적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융은 진정한 자기보존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만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무의식적인 투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공감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과 검증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분노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기능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림자 투사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향한 증오는 사실 외부로 투사된 자기 증오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내면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비판과 적대감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